안녕하십니까, 역겐TV입니다. 오늘은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과 한민족 간의 어떤 관계, 일단은 거리를 한번 알아보자요. 거리. 부산에서 대마도까지가 한 50km, 그 다음에 대마도에서 쿠슈 지역까지 한 70km가 되는데, 그러면 도합 한 120km가 될 거 아닙니까? 고대에서 100길로 120km를 넘나들었다?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선박 제조 기술하고요, 항해 기술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삼국사기에 이상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 사로국이 생기자마자 이 외인들이 이 사로국을 공격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찌 된 건지 오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세요. 사진. 이게 이제 그 경주에서 포항까지 흐르는 형산강입니다. 이 형산강 주변에 6개 마을이 있었다는 거예요. 양산천, 고어천, 진지천, 대수천, 가리천, 고야천. 이 6개 마을 사람들이 박혁거세라는 알에서 태어난 박혁거세를 왕으로 추대합니다. 그래서 사로국이 생긴 겁니다. 기원전 57년에, 기원전 57년을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이때 이 형산강 주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나라를 세운 거죠. 사로국. 근데 이때부터 7년 후에 느닷없이 외인들이 이 사로국을 공격합니다. 기록에 있습니다. 기원전 50년 외인이 병사를 일으켜 변경을 침범하려다가 시조에게 신령스러운 덕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바로 돌아갔다. 외인이 사로국을 공격한 겁니다. 바다 넘어와 가지고. 이게 맞나 이게? 근데 일단 기록이니까. 근데 잘 보세요. 병사를 일으켰다는 얘기는 공격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사로국이 생긴 지 이제 7년밖에 안 됐어. 근데 이 사로국을 외인이 공격을 했다? 그러면 어떤 종족이 다른 종족을 공격할 때는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 이유. 뻔하지. 뭐 영토를 뺏으려고, 아니면 사람들을 잡아가려고, 아니면 어떤 식량, 이거 외에는 공격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사로국은 이제 생겼어. 사로국하고 외인하고 어떠한 관계가 있었는지 기록이 없기 때문에, 이제 생긴 지 7년밖에 안 됐는데 이 바다 건너 있었던 외인이 어떻게 알았고 사로국이 생긴지. 그리고 병사를 동원했단 말이에요. 근데 병사를 동원했는데 그냥 갔어. 아무튼 이상해. 그러니까 바다 건너에서 왔다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 사로국을 공격한 사람들이 외인이 아니라는 거죠. 외인이. 바로 뒷기록에 외인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게 나오죠. 기원전 39년 변한이 나라를 바쳐 항복하였다. 이겁니다. 변한. 그러니까 사로국의 남쪽에 있었던 어떤 가야의 별종. 변한이 나라를 들어 바친 겁니다. 이 사로국하고 인제 생긴 사로국인데, 변한이 뭐 전쟁도 없이 사로국에 항복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원전 37년에 이제 성도 없었나봐 사로국은. 이제 성을 쌓은 거예요. 금성이라고. 변한이 항복한 다음에 성을 쌓았어. 그럼 이 성을 누가 쌓겠냐고요. 변한 사람들이 쌓겠죠. 그죠? 그리고 기원전, 그러니까 변한 사람들이 이 성을 쌓을 때까지 이 외인들은 소식이 없어. 아니, 기원전 50년에 병사를 동원해서 왔으면 그 이후에 뭐 사신을 보내든지 아니면 재차 다시 공격을 하든지 뭐를 해야 되는데 기록이 없어요. 기록이. 변한이 나오는 거예요. 변한. 그렇다면 기원전 50년에 사로국을 공격하려는 어떤 생각을 갖고 왔던 병사들은 누구냐? 변한이라고 봐야죠. 변한 사람들이라고 봐야죠. 그게 상식에 합당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기원전 20년에 이제 호공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뭐 바다 건너 왔다고 그렇게 기록이 있어요. 호공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뭐 허리에 박을 차고 왔다 그래서 뭐 호공이라고 이름을 줬다고 하는데, 외인이래, 외인. 어쨌든 얘가 마한의 사신으로 가서 마한 왕한테 뭐라 그랬냐면, 지난해 유민들로부터 변한, 낭랑, 외인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뻥을 칩니다. 그러니까 변한 사람들이 흡수가 되면서 사로국이 일단 성장을 한 겁니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어쨌든 기원전 50년에 사로국을 공격했다는 이 외인의 존재. 그러니까 변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변한 사람. 그리고 이 사로국이 이제 변한 사람들 때문에 성장을 했잖아요. 성도 쌓고. 근데 또 다른 세력이 사로국으로 들어옵니다. 남의 차차웅, 그러니까 박혁거세가 죽고 그 아들인 남의 차차웅이 이제 왕으로 있을 때 어떤 세력이 이 사로국에 들어왔냐면 바로 탈의 세력입니다. 탈의. 이 탈해가 어디서 들어왔냐면 금강국 여기입니다. 가야요. 가야. 가야의 어떤 뭐 중심적인 나라였겠죠. 금강국. 여기서 이렇게 들어옵니다. 사로국으로. 혼자 왔겠냐고. 집단으로 들어왔겠죠. 그러니까 금강국에서 사로국으로 배를 타고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의 어떤 진해에서 포항까지 상당한 거리예요. 여기를 탈의 세력이 집단적으로 배를 타고 들어왔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탈해가 들어온 거 이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거는 그만큼 선박 제조 기술과 항해 기술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거를 염두에 두세요. 어쨌든 남의 차차웅 때 가야에 대규모 세력이 사로국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남의 차차웅 때 드디어 다시 외인들이 등장합니다. 서기 14년 외인이 병선 100척을 보내 해변의 민가를 노략질하기에 육부에 날랜 병사를 보내 이를 방어하였다. 이런 기록이 나온 겁니다. 병선 100척입니다. 아니 기원전 50년 그러니까 한 60년 동안 잠잠하다가 갑자기 또 병선 100척을 보낸 거야. 외인이. 기원전 50년 때 공격할 때는 이런 배를 타고 왔다는 어떤 기록이 없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병선 100척입니다. 100척. 서기 14년에.
과연 이게 외인이 병선 100척을 보낼 정도의 어떤 그런 선박 제조 기술과 항해 기술이 있었을까? 이게 사진을 보세요. 여기가 쓰시마 대마도입니다. 그리고 이 북쪽에 있는 게 여기가 부산이에요. 부산. 거리가 50km인데 여기서 보여 부산이. 그러니까 이 쓰시마에서 이렇게 올 수가 있죠. 부산에. 그죠? 그 정도 거리는 돼. 그러니까 제 말은 어떤 일반적인 어떤 뭐 물물 교환 아니면 어떤 사신의 목적 이런 걸로는 올 수가 있어요. 외인들이. 그러니까 금강국에도 올 수 있고 뭐 사로국에도 갈 수가 있겠죠. 여기서 일반적인 교역이나 사신 이러한 접촉은 가능합니다. 거리를 보세요. 보이잖아. 근데 이 삼국사의 기록 서기 14년에 외인이 병선 100척입니다. 이거는 군사용이잖아요. 군사용. 이 당시 그러니까 서기 14년에 외인이 병선 100척을 보낼 정도의 선박 제조 기술과 항해 기술이 있었다고 보질 않습니다. 저는. 왜냐? 이 오사카요. 이 대판 오사카에서 이제 고분에서 뭐 다카 마리와 2호분에서 이제 출토된 선박처럼 생긴 톡입니다. 이거예요, 이거. 요거. 이게 발견이 됐는데 그때 여기서 발견된 이 선박처럼 생긴 이 톡이 이거 말고도 다른 어떠한 부장품을 볼 때 이 다카마와리 2호분은 서기 한 5세기 경의 어떤 유물이라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한 400년 이후죠. 400년 이후에 통나무배입니다. 통나무배. 잘 생각하세요. 서기 4세기에 만들었던 배입니다. 일본 애들이. 요게 한 15m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 아래 그림 있잖아요. 이 일본 애들이 현대에 들어와서 한번 실험을 한 거야. 이 배를 이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타 가지고 이제 일본에서 부산까지 이렇게 한번 와봤어요. 올 수는 있어. 이 배로. 근데 여기 승선 인원이요. 최대 많아야 한 13명, 한 15명 이렇게 탑니다. 자, 그러면 자, 병선 100척입니다. 근데 이 배도 겨우 4세기, 서기 4세기에 만든 배야. 그러면 서기 14년이면 이거보다도 더 못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를 봤을 때 외인이 이만한 선박 제조 기술, 병선을 보낼 만한 그러한 선박 제조 기술과 그 다음에 항해 기술, 뭐 항해 기술은 있었겠지. 근데 병선을 보낼 만한 그런 능력은 안 됐다고 보는 거죠. 4세기에 이 정도 만든 거예요. 4세기에. 서기 14년은 어떻게 병선을 보낼 만큼 그러한 능력이 되질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에 반해서 이 탈의 세력 보세요. 탈의 세력이 사로국에 갈 때의 상황. 집단적으로 사로국으로 갈 때
제가 볼 때 이걸 봤을 때 이 가야 사람들의 선박 제조 기술과 항해 기술은 대단했다고 봅니다. 이거로 봤을 때. 그리고 가장 그 중요한 문제를 말씀드릴게요. 뭐 일본 애들이 뭐 한반도로 와서 우리한테 영향을 끼쳤느니, 뭐 아니면 이 한민족들이 건너가서 일본 애들을 갖다가 문화를 성장시켰느니, 이거 갖고 막 자존심이 걸린 문제잖아. 이거 갖고 막 치고받고 하잖아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유물을 보셔야 됩니다. 이게 뭐죠? 옹감묘예요, 옹감묘. 여기 전라남도 지역에 옹감묘가 있었고요. 여기 가야, 여기도 옹감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 쿠시오 지역, 여기도 옹감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인돌이에요, 고인돌. 이 쿠슈 지역에 있는 고인돌입니다. 물론 남방계 고인돌이 있고 북방계도 있습니다. 이게 쿠슈 지역에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전라남도 지역에 남방계도 있고 고인돌도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이 옹감묘와 고인돌이 쿠슈 지역에 있다. 이거를 봤을 때, 자, 그렇다면 일본인들이 그 기원 전에 이미 옹감묘, 고인돌을 세울 만큼 어떤 문화적으로 상당히 성장해 있었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일본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도쿄, 요 도쿄까지요, 이 북방 계통 종족인 아이누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그리고 이쪽 서남쪽으로는 그 폴리네시아인들, 아니면 중국에서 넘어온 월족 애들이 살고 있다가 이 북방계 아이누족 민족이랑 종족이랑 이 남방계 종족이랑 혼합해서 생긴 사람들이 이 일대에 살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어떠한 문화가 발견이 됐냐면 야요이 지역에서 유물이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야요이 문화는 그 부장품들을 볼 때 한 4세기 이후 것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유물들이 나왔거든요. 거기서 뭐가 나왔냐면 무문토기가 나옵니다. 북방계통. 그리고 이제 벼농사가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이 야요이인들에 의해서. 그 다음에 처음으로 금속기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철을 사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존에 있던 애들은 누구나 그러냐면 조몬 시대라고 합니다. 조몬 시대. 그러니까 북방계 사람들과 남방계 사람들의 혼합이 된 종족들. 조몬 시대였어요. 근데 느닷없이 야요이 시대가 된 겁니다. 어디 지역에서? 이 쿠슈 지역에서. 갑자기 등장한 겁니다. 야요이. 그리고 이 야요이인들이 만들었다고 추측이 되는 고인돌, 옹감묘가 이 쿠슈 지역, 이 지역에서만 발견이 됩니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3세기 이후에 야요이 어떤 문화가 등장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외부에서 들어온 거잖아요. 외부에서. 근데 고인돌하고 옹감묘가 이 쿠슈 지역에 발굴이 됐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고인돌은 청동기 시대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잖아요. 청동기 시대 때 이거를 청동기 시대 사람들이 이거를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다면 좀 이게 시기가 안 맞잖아. 이 야요이 문화는 3세기 이후인데 그렇다면 야요이인들이 고인돌을 세운 거 아니잖아 이렇게 반문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고정관념을 조금 좀 탈피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좀 바꿔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고인돌을 청동기 시대에 그때 만들어졌겠냐고. 아니, 야요이인들이 만들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 돌이잖아, 돌. 아니, 꼭 청동기인들이 꼭 만들어야 되냐고, 이거를.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후세 사람들이, 그러니까 고인돌을 만들어 왔던 어떤 후손들이 그 기술을 바탕으로 이 3세기 때 일본에 건너가서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정관념을 좀 탈피해서 꼭 청동기인들이 꼭 만들어야 돼?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옹감묘, 그 다음에 고인돌, 이 고인돌이 일본 전 지역에 있었다면 이 고대 일본인들이 만들었다고 볼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요. 이 쿠슈 지역에서만 한정돼서 이 고인돌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고인돌을 만들었던 그 종족은 제가 볼 때는 외부 세력, 곧 가야인이라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가야인들이 와서 여기서 고인돌을 만든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이러한 제가 설명드린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사로국이 생긴 이후에 서기 150년 경까지 나타나는 외인들은 누구냐? 가야인입니다. 가야인. 일단 그 타레 이사금 때 타레가 왕이 될 때 그때 이제 거도라는 사람이요. 지금의 울산 북쪽에 있었던 우시상국, 거칠산국이라는 소국을 이제 쳐가지고 두 나라를 멸망시켰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울산 북쪽에 있는. 그러니까 거기까지 탈의 이사금 때 이 사로국이 울산까지 진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기록을 잘 보십시오. 서기 59년 탈의 이사금이 57년에 왕이 됐어요. 서기 59년 외국과 우호를 맺고 사신을 교환하였다. 잘 보세요. 거도가 탈의 이사금이 왕이 됐을 때 울산 근처에 있었던 우시상국, 거칠상국을 멸망을 시켰잖아요. 그로부터 1년 후에 외국과 우호를 맺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울산 밑에 있었던 가야의 별종들하고 우호를 맺은 겁니다. 외국이 아니죠. 가야의 별종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서기 73년 외인이 목출도를 침범하였다. 그래서 임금이 탈의 이사금이 각간 우호를 보냈는데 이 사람이 전사를 합니다. 그만큼 그 목출도를 침범했던 그 세력이 그 군세가 컸다는 거죠. 각간 우호가 죽을 정도니까. 이때 외인이 공격을 했겠냐고. 가야의 어떤 별종들이 공격을 했던 겁니다.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우호를 맺었는데 공격을 한 거야. 그래서 이 탈의 이사금이 가만히 있었냐, 이렇게 공격을 하니까 우호를 맺었는데 공격을 했어. 그럼 가만히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탈의 이사금이 군사를 보냅니다. 아찬 서기 77년에 아찬 길문이 가야 병사를 상대로 황산진, 그러니까 낙동강 동쪽이죠, 어귀에서 싸워서 1000명을 목을 베었다는 기록입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가야하고 전투를 벌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타레가 죽고 이제 그 파사 이사금이 왕이 될 때, 서기 87년에 이 파사 이사금이 뭐라 그랬냐면, 남쪽으로 가야와 닿아 있다. 그래서 우리가 무기도 만들고 뭔가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 개의 성을 쌓습니다. 가야의 어떤 침범에 대비를 해서 가소성하고요, 마두성을 쌓습니다. 그러나 많아야 가야가 공격합니다. 서기 94년에 가야가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서기 97년에 가야가 화해를 요청합니다. 아니 뭐 공격했다가 뭐 화해를 요청했다가. 그리고 서기 102년에 금강국 수로왕이 사로국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가야하고 이 사로국이 친해졌다가 공격했다가 그렇습니다. 계속. 서기 115년 다시 또 가야가 또 공격을 합니다. 그때 왕이 누구냐면 사로국의 왕이 지마 이사금입니다. 그래서 지마 이사금이 신정을 합니다. 가야를 공격합니다. 대규모 군대를 갖고. 근데 실패를 해요. 뭐 비가 내렸대나 어쨌든. 그리고 서기 123년에 드디어 왜국과 강화하였다. 이건 뭡니까? 이때 왜국이 가야죠. 가야하고 강화를 맺은 겁니다. 이때 이후로 가야하고 이 사로국하고 전쟁이 멈춥니다. 강화를 맺었기 때문에. 이러한 기록들을 볼 때 서기 150년까지 이 사로국을 공격했던 실체, 외인의 실체는 바로 가야입니다. 아시겠죠?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